이 영상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1970년 27살이던 저 최희섭이 단 몇 초의 판단으로 138명의 목숨을 구했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온 국민을 속이면서 말이죠. 여기는 평양 관제소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앉아서 북한 관제소인 척 연기를 한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순간 실수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날 3월 30일 오후였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평소 같으면 허가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말이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앙정보부 마크를 단 군복 차림의 남자였거든요. 당시 중앙정보부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기관이었잖아요. 관제사 최희섭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벌써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중앙정보부장이다. 부장이 직접 왔다고요? 27살 말단 관제사한테 말이에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온다.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직접 지시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무슨 비행기길래 대통령까지 나서는 거죠? 어떤 비행기인가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준비만 하고 있어라. 중앙정보부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거짓말을 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것도 온 나라를 속이는 거짓말을요. 평소 같으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비행기가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지 아세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보름 전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몰랐지만요. 3월 15일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이 한 남자를 체포했어요. 바로 적군파의 리더였습니다. 적군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위험한 극좌 테러 조직이었거든요. 이들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체포된 리더의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가 나왔습니다. 시체 치즈 HCA. 일본 경찰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도무지 뜻을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영어 HAC의 일본식 발음이었습니다. 하이제킹의 줄임말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보름 후 3월 31일 오전 7시 1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 351편 요도호 후쿠오카로 가는 1시간 30분짜리 짧은 국내선 항공편이었어요. 승객 129명, 승무원 9명이 탑승했습니다. 기장은 이시다 신이치라는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비행 시간만 1만 시간이 넘는 정말 경험 많은 분이었죠. 오늘도 안전 운항하겠습니다. 이시다 기장은 늘 하던 대로 승무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내선 비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승객 중에는 특별한 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승객 같아 보였지만 가방 안에는 일본도와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더는 다미야
다케시라는 23살 청년이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혁명기지를 만드는 것. 당시 일본과 북한은 수교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비행기 납치였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서로 눈짓으로 마지막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곧 일본 항공사상 최악의 사건이 벌어질 거였어요. 이륙한 지 30분. 승객들이 편안히 구름 위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내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 가만히 있어라. 다미야 다케시가 벌떡 일어나더니 70cm짜리 일본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기내 조명에 반사되면서 승객들의 눈을 찔렀어요. 순간 기내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라. 나머지 4명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각자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한 명은 폭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내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여성들의 비명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평화로운 국내선 여행이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거죠. 다미아는 곧바로 조종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종석 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이시다 기장의 목에 칼을 바짝 댔어요.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 이시다 기장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행해온 베테랑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시다 기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에 칼이 닿아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우리는 북조선으로 간다. 평양으로 가라. 평양이라고요? 이시다 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는 정식 항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평양까지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라서. 이시다 기장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있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거짓말하지 마라. 당장 북쪽으로 가라. 다미아가 칼을 더 세게 목에 댔습니다. 이시다 기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일단 후쿠오카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가겠습니다. 비행기는 원래 목적지인 후쿠오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행기는 평범한 여객기가 아니었어요. 138명의 목숨이 걸린 공중 감옥이 된 거였죠.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아닐까?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한 후 진짜 심리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급히 대책본부를 꾸렸어요. 하지만 승객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시다 기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렸어요. 30년간 하늘을 날면서 쌓은 모든 지혜를 동원했죠. 평양까지는 정말 연료가 부족합니다. 중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계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미아와 다른 조직원들은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필사적으로 대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북한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출발하라. 결국 다미아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폭탄을 든 조직원이 승객들을 더욱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시다 기장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38명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북한을 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바로 가는 항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사전 허가 없이 말이죠. 비행기가 동해 상공으로 향하면서 이시다 기장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격추당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포공항에서 레이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항적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였어요. 이상하네. 이 비행기는 뭐지? 비행 계획서에 없는 항공기였습니다.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을 걸어봤습니다. 정체불명 항공기, 정체불명 항공기, 여기는 김포 관제소입니다. 응답하십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공군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희섭 관제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레이더에 보이는 그 비행기 JAL 351편이다. 일본 여객기인데 납치당했다. 납치당한 여객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객은 몇 명입니까? 138명이다. 모두 일본 국적자들이고 납치범은 5명 정도로 추정된다. 13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납치범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북한이다. 평양으로 가려고 한다. 평양이라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유지일 뿐이었네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여해야 합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 비행기를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야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우리가 착륙시켜야 하는 거죠? 곧 공군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F-5A 전투기들이 요도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간 여객기를 함부로 격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비행기에서 무전이 올 것이다. 공군 본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양 관제소인 척하라. 뭐라고요? 저에게 북한 관제소 흉내를 내라고요? 하지만 저는 북한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다. 영어나 일본어로 교신할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평양에 있는 관제사라고 속이는 거다. 정말 황당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138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요도호는 계속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곧 서울 상공을 지날 예정이었어요.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거짓말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오후 2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평양 관제소, 평양 관제소, 여기는 일본항공 351편 요도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통 비상주파수 121.4메가사이클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문제는 이 주파수를 북한에서도 듣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먼저 응답한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단 1초도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번개같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평양 관제소입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북한 억양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평양 관제소, 우리는 북조선의 품으로 왔습니다. 착륙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시다 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납치범들이 바로 옆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도호, 현재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 정말로 우리나라 영공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어요. 270도 방향을 유지하십시오. 평양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짓 짓이었습니다. 270도는 서쪽, 즉 김포공항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요도호에서는 그게 평양 방향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몇 분 후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평양 관제소, 구름이 많아서 지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도 3000피트까지 강하십시오. 곧 활주로가 보일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주파수를 131.3메가사이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131.4는 김포공항 전용 주파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신을 들을 수 없게 되거든요. 131.4로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요도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이제 저와 요도호만의 비밀 교신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위장할 수 있을까요? 주파수를 바꾼 후 김포공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즉시 중단하라. 공항이 완전히 봉쇄됐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돌아가야 할 활주로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극기를 내려라. 뭐라고요? 태극기를요? 공항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기를 올려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남한 땅에서 인공기가 개양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태극기가 천천히 내려가고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는 모습.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38명의 생명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바꿔 입어라. 한국군들이 급히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태극기 마크는 모두 가리고 붉은 별 배지를 달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한글 간판들도 모두 가렸습니다. 여기는 평양공항입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저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어요. 목소리 톤도 바꾸고 억양도 북한식으로 흉내냈습니다. 오후 3시 15분 드디어 요도호가 김포공항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하얀 동체에 빨간 줄이 그어진 일본항공 소속 보잉 727기. 그 안에 13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탄 채로 말이에요. 요도호, 활주로 14에 착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터치다운. 요도호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일단 138명의 생명은 안전해진 거였어요. 가짜 북한군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평양공항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납치범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야 다케시가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둘러보더니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평양이 맞소? 가짜 북한군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평양이 틀림없습니다. 다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계속 주위를 둘러봤거든요.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보여달라. 갑작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가짜 북한군들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가져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뛰어가서 김일성 사진을 구하러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미아의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제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어서 치워야 해.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다미아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급변했어요.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주위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아, 아닙니다. 조선말로 한 겁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미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거든요. 저기 그 사람, 이리 와보시오. 다미아가 공항 직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온몸이 떨리며 다가왔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김철수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입니다. 다미아는 빙그레 웃더니 갑자기 영어로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name?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공항 직원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우물우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평양이 아니다. 다미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속였구나. 여기가 어디냐? 다른 납치범들도 즉시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김포공항? 그럼 여기는 남조선이구나. 납치범들은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적국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미아는 폭탄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공항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완벽했던 위장작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관제탑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138명이 모두 위험해진 건가? 그렇게 김포공항에서 공포의 교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납치범들은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볼모로 잡았어요. 절대로 북조선에 보내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 나서서 밤새도록 논의했어요. 절대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138명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 고위층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편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들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었고 노인들은 몸이 아프다고 신음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시다 기장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승객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발 승객들만은 풀어주십시오.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미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우리의 협상 카드다. 북조선에 갈 때까지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승객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특히 임신부 한 분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3일째 아침이 됐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특별기 한 대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바로 야마무라 신지로 일본 운수정무차관이었어요. 야마무라 차관은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지만 눈빛만은 굳게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한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내가 인질로 들어가겠다. 뭐라고요? 내가 승객들 대신 인질이 되겠다. 그러니 무고한 사람들은 풀어달라.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60대의 고위 관료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138명을 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다미야와의 협상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정말 일본 정부 관계자인가? 나는 일본 운수정무차관 야마무라 신지로다. 야마무라 차관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다미야는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왜 당신이 인질이 되려고 하는가? 무고한 국민들을 구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야마무라 차관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다미야도 잠시 망설였어요. 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야마무라 차관과 조종사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승객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요도호의 북한행을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승객들이 하나씩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온 공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3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서 울었고 어른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38명 중 134명이 무사히 구출된 거였어요. 야마무라 차관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134명이 구해진 거였거든요.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승객들이 차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야마무라 차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도호는 그렇게 김포공항을 떠나 북한으로 향했어요. 5일간 계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며칠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공군 본부에서였습니다. 최희섭 관제사, 잘 들어라. 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요도 사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뭐라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138명을 구했는데요. 국가기밀이다. 만약 이 일을 누설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38명의 생명을 구한 일이 왜 비밀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저를 관제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최희석 관제사는 다른 부서로 전속한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다. 더 이상 관제 업무를 맡길 수 없다. 27살의 관제사가 된 저는 30살에 다른 부서로 쫓겨났어요. 하늘을 사랑했던 저에게서 비행기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그 후로도 감시는 계속됐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 감시당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최희섭과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미안해. 말할 수 없어. 그렇게 33년이 흘렀습니다. 33년 동안 저는 혼자서만 이 무거운 비밀을 간직해야 했어요. 가슴 속에서 썩어가는 진실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6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요. 2003년 63세가 된 저는 용기를 내어 언론에 이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70년 요도호 사건의 진실을 말하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부가 33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으니까요. 정말 관제사 한 분이 138명을 구한 건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평양 관제소인 척 거짓말을 해서 김포공항으로 유도한 겁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영웅이 숨어 있었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33년 동안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나 감사 표시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왜 국가기밀을 누설했느냐는 비난만 있었습니다. 진실을 공개한 지 3년 후인 2006년 어느 날, 저는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공격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얼굴과 뒤통수에 심한 외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거든요.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도 그대로 있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33년 동안 숨겨온 국가기밀을 폭로한 직후에 벌어진 의문사. 정말 우연일까요? 저 최희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묻고 싶어요. 과연 138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33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진실을 말한 대가로 목숨까지 잃어야 했을까요? 그날 저는 관제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몇 초의 판단으로 138명을 구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138명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